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결혼한 지 33해가 된 여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두 자식은 다 장가가고 출가해 이제는 자주 연락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중년 여자의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속엔 아직도 묵직하게 내려앉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면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4년간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간병이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겐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점점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4년간의 기록이자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어머니와의 감정의 역사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섞인 오해와 방관, 그리고 결국 저는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왜 그토록 오래 참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차근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고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국에 두부를 썰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국물의 간을 보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아, 오늘도 또 저녁까지 한마디도 못하겠구나.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 차였습니다. 초기 증상은 말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는 건 때론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 그 휠체어에 늘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어디를 보는 건지 모를 시선. 제가 다가가면 흠칫하고 몸을 피하셨고 밥을 갖다 드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나조차 낯설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단 한 번도 딸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며느리일 뿐, 그 집에 무언가를 해주는 역할자일 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제 남편과 통화할 때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살겠다. 몸은 괜찮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 따뜻한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차별을 나는 어른이니까 세대 차이니까 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시작되고부터 그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대신 말에 없는 무시가 더 선명하게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을 거부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 무섭다. 그 한마디에 결국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힘들더라도 같이 모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 불편하실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당신이. 남편은 가족이란 말로 모든 희생을 제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며 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해.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무게추처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이제는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 날도 있었습니다. 넌 왜 자꾸 내 옆에 있어? 왜 따라다녀? 나가. 그 목소리에 놀란 이웃이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매가 좀 심해지셨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웃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남편은 엄마가 당신밖에 모르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그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가 아니란 걸 깨달아갔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 집의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집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핏줄과 그 외의 사람. 남편과 연애할 땐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았지만 그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시어머니는 깍듯했지만 차가웠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용한 집안이라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나중엔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된장국에 들깨를 넣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긴 그렇게 안 해요. 그 한마디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국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반찬 간이 짜다고 해서 싱겁게 만들면 이건 맛이 없다 하셨고, 먼저 말 걸면 왜 그렇게 들이대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집은 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오면 더 분명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마당부터 부엌까지 돌고 딸들은 웃으며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힘들지? 명절 되면 고생 많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전 방에서 굳은 설거지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전화 받으랴 운전하랴 조카들이랑 놀아주랴. 제가 뭐라 하면 우리 집이 원래 그래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원래라는 말이 저를 늘 혼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물 좀 떠다 줄래? 바로 옆에 제가 있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엔 절 불렀지만 그 부름은 늘 명령이었습니다. 물, 이불, 리모컨. 이름도 없고 고마움도 없는 단어들. 그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을까요? 사랑도 다정함도 없이 살아온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왜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간병이 아니라 속죄를 요구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란 이름은 항상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병도 당연하고 희생도 당연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단 한 번도 저는 이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침묵이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무언의 거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눈빛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힘들어. 그 말에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우리 둘 다 힘든 거야. 그 말은 내가 느끼는 고통이 그냥 흘러가도 되는 일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셨고 저는 맨손으로 그걸 치우며 울었습니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이게 내 몫인가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래에서부터 느리게 천천히 나라는 사람의 모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2번 들더니 맛이 없다며 입을 닫으셨고 그 후로는 휠체어를 타고 방 안구석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사실보다도 나는 또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더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밥이 아닌 내 밥을 따로 지었습니다. 계란 하나 풀고 김치 한 줌에 참기름 몇 방울. 내 입에 맞는 간으로 내 입맛대로 국을 끓였습니다. 참기름 향이 부엌을 감쌌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이걸 나를 위해 차린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한 밥만 지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심지어 명절에는 8명 분의 밥을 짓고도 나는 마지막에 설거지통 옆에서 찬밥을 먹었죠.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내 삶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의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까지 끌어안고 내 일상과 체력, 감정과 시간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 노동이라는 말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기 전 이미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조용히 식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잘 하셨어? 그 물음 속에 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드셨어. 그 말 뒤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는 모를 테니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남편에게 몇 번 말을 꺼낸 적 있었습니다. 우리 간병인을 쓰자.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낯선 사람 힘들어 하셔. 당신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잖아. 편하게라는 그 말. 그 말이 어쩌면 가장 무책임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 계속되면 그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립은 결국 자기를 잃게 만듭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짓고 4번 기저귀를 갈고 6번 시선을 견뎠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아예 방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방을 완전히 닫고 거실에 불을 끈 채 내 방에 누웠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죄책감처럼 다가왔고 이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를 살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신우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평소처럼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현관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어떠셔? 그 말이 문을 열자마자 던져졌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부터 지었습니다. 그냥 늘 똑같아.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손에 보양식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지버섯, 전복, 한약팩. 어머니에게 드리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큰딸 왔어. 어머니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꿋꿋하게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머니 볼을 비볐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면이 어쩐지 내 자리를 없애는 것 같아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지?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좀 많이. 그 말을 꺼내자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엄마 간병해 보고 싶었어.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 내가 하면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다행. 그 단어에 나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는 다행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 속에서 떠밀린 사람인데 내가 있어 다행인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온 것뿐인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는 몇 시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얼굴은 짧은 여행을 마친 듯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까 그 애가 누구니? 나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따님이잖아요. 큰딸.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런 애 낳은 적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4년째 간병하는 며느리인 나는 기억은커녕 이름조차 모르고 잠깐 들른 딸은 모른다고 하고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더 슬픈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의 병 때문인지 아니면 그 기억 속 어디에도 내가 없다는 사실 때문인지 나는 방으로 들어와 혼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있어야만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있어도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이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2시 낯선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침대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시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혼자서 일어나 방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은 채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또렷하지 않았고 입은 떨리고 있었으며 무릎은 굽혀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계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붙잡아 다시 휠체어에 앉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길게 삼키는 오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을 짓누르듯 나오는 통곡.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늙고 아픈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두려움이, 상실이, 그리고 삶을 잃어가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다 잊었어요, 다. 아버지도 내 이름도 아무도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고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남편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에선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소리로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 있어요. 그날 새벽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견디다 보니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간병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나는 그 누구보다 깊숙하게 그녀의 무게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사랑인지 의무인지 혹은 포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에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기엔 너무 오래 지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관계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주 울었습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흐려지고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가끔은 딸을 찾았고 가끔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어 입에 대주고 손을 닦고 머리를 매만져주고 그 행위들이 나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간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 그게 가장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나는 반가움보다도 이제 누군가 이 상황을 봐주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죠. 바쁘게 살아서 그래. 괜찮아. 늘 해오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애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아이였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인 쓰자. 엄마 이러다 진짜 병나.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 엄마 걱정돼. 그 말은 짧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단 하루라도 누군가의 수고를 내려놓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그렇게 해. 그 말이 늦었지만 내 삶에 남겨준 숨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두 발을 뻗고 잠들었습니다. 문득 깬 새벽, 내가 이불을 꼭 안고 자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제 간병의 책임도 아니고 억지 미소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들어온 날 어머니는 처음엔 낯설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셨지만 1시간쯤 지나자 조용히 손을 잡으셨고 오후쯤에는 식사도 평소보다 잘 드셨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혼자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부엌에 퍼지는 동안 나는 너무 오랜만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드는 창문을 살짝 열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간병인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동등한 존칭을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따님이 끓이신 국 맛있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이렇게 큰일이었나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매일 바깥일 하고 돌아오지만 나는 이 집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은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이라 생각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서 견딘 게 아니라 가족이 아니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당신이 너무 강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처음으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과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낯선 손을 두려워하던 그녀가 그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이건 포기나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오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잠결에 여보하고 부르셨고 그럴 땐 간병인이 조용히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 몸을 발견했습니다. 간병인의 이름은 윤정 씨였습니다. 또래였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쉬셔야 해요. 사람은 돌보는 일만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내 감정인지 헷갈릴 때가 오거든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언젠가부터 나는 내 감정의 경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나도 피곤해도 슬퍼도
그 감정이 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런 내 마음을 단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어머니 손톱을 다듬었고 머리를 빗어드렸고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을 줄였지만 그녀가 다가오면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내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무거운 몸짓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치매가 너무 빨리 오셨거든요.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오래된 빗장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나의 간병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잤습니다. 한기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해 겨울 어머니는 입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폐렴 증세로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날따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창만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고 아들은 휴가를 내고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묵묵히 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체온도 흐렸습니다. 나는 문득 그 손을 잡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오래도 버텼다 우리 둘 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시작된 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맙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모든 침묵과 무관심, 서운함과 억울함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흘 뒤 잠든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울지도 소리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담담했고 나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고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이제야 진짜로 인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도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집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불 꺼진 방, 정리된 병상, 텅 빈 휠체어 하나가 마루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휠체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앉아봤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도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병이 끝난 후 나는 내 몸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여유 있게 차를 마시고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의 햇살을 따라 산책을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쉬어도 된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조금은 늦었지만 나는 그 늦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서툰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이 넉넉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시어머니의 사진은 지금도 거실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인사하진 않지만 때로는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참 많이 애썼죠. 다음 생엔 서로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간병인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서운함을 삼킨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나의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햇살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돌보는 사람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보는 사람으로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내게 남긴 건 오히려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아픔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감내하고 있다면 당신도 꼭 자신을 돌보는 하루를 갖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